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거제도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할게요. 이 수업이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니까 선거제도는 과연 무엇인가? 왜 선거제도를 우리가 어, 공부하는지, 그리고 선거제도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얘기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왜 선거를 치르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선거는 일종의 집합적 의사 결정의 일종이죠. 집합적인 의사 결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회식을 한다고 할 때나 아니면 뭐 어, 어디 놀러 갈 때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의사결정을 하죠. 이제 그게 일종의 집합적인 의사결정이죠. 뭐 가위바위보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다수결로 해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선거는 전 국민이 모여서 어떤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죠. 근데 이 전 국민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거래 비용이라고 하죠. 집합적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게 이제 거래 비용이죠. 근데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하면은 이 거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대표자 또는 대변자 또는 대리인 여러분이 대신해서 여러분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사람 대리인 그거를 정치인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정치인들이 이제 대리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사실은 정치인들은 우리의 한 머슴, 종의 노릇을 하는 거죠.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간접민주주의 또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직접민주주의는 거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대리인을 뽑아서 이들이 대신해서 주인인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라고 이런 사람들을 뽑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간접민주주의, 어, 대의민주주의죠. 근데 이런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는 또 뭐냐면 이 대리 손실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대리 손실이란 건 뭐냐면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대리 손실이라고 하는 거죠. 뭐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왜냐면은 대리인이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이유는 대리인이 주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또 주인이 이 대리인이 하는 일을 제대로 감시 감독할 시간이 없거나 또 감시 감독할 정도의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생업에 바쁘고 자신을 감독할 시간이 없는 주인을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사건 그리고 자기의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뭐 기업에 대한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아니면은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익을 보는 그런 행태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대리 손실 비용이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는 거래 비용이 들어가고 간접 민주주의는 이제 대리 손실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 직접 민주주의를 선택하건 간접 민주주의를 선택하건 이 집합적 의사결정 비용, 즉 거래 비용 또는 대리 손실 비용을 줄이는 게 관건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정치학자들이 이제 하는 게 어떤 정치 제도가 이런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걸 연구하는 거죠. 이 수업 시간에도 후반부에
한국의 최적한 정치제도는 무엇인가, 선거제도는 무엇인가, 그 부분에서 과연 대리 손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선거제도가 어떤 선거제도인가, 그 내용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선거제도는 이제 민주주의하고 직결돼 있죠. 왜냐하면 선거제도는 우리의 대리인을 뽑는 그런 정치제도인데, 이 대리인이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할 경우에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제도를 좋은 선거제도를 채택해야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리인을 선발해서 국민들이 더 행복해지겠죠. 그리고 또 모든 집합적인 의사결정에는 이제 비용이 수반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거래비용, 거래비용은 이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또는 노력 또는 시간, 또는 뭐 경제적인 비용, 돈, 이런 게 이제 거래비용이죠. 그러니까 뭐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긴 하지만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뭐 선거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설득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합의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득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비용은 집합적 의사결정 비용에는 이 대리 손실 비용은 이제 대의민주주의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또 대의민주주의에서도 대리인들이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대리인들 사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비용과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수능 비용이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서 대의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이 거래비용하고 직접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거래비용은 똑같은 거래비용이지만 비용의 크기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직접민주주의에서는 전 국민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니까 엄청난 거래비용이 들어가고,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소수의 대리인들,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3천만 명이 이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니까 거래비용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모든 집합적 의사결정에는 이 수능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죠. 수능 비용은 뭐냐면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의사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치러야 되는 비용. 다수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수가 다수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치러야 되는 비용을 수능 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다수의 뜻에 순응해야 되니까 치러야 되는 비용. 그래서 이 거래 비용하고 수능 비용이 수반되는데, 모든 집합적 의사결정에는 예컨대 뭐 친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들었던 예로 같이 모여서 점심을 먹으러 갈 때 무엇을 먹으러 갈 것인가 결정을 하면, 만약에 친구 2명이 한식을 먹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친구 1명은 한식을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라면 그 친구는 소수이기 때문에 자기가 먹기 싫은 한식을 따라서 먹어야겠죠. 이제 그게 수능 비용이죠. 물론 그 집합적 의사결정을 따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럼 나는 나 혼자 가서 한식을 먹지 않고 혼자 가서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겠다, 그렇게 갔을 때 역시 뭐 수능 비용을 치러야 되는 거죠. 물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긴 하지만 외롭게 혼자 먹어야 되니까 이제 그것도 역시 수능 비용이죠. 그러니까 다수의 뜻이 결정됐을 때 소수가 자신의 입장이 채택되지 않아서 치러야 되는 비용이 수능 비용이죠. 이제 거래 비용과 수능 비용과는 이제 이 그림이 보여주는 이런 관계에서 이해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의사결정 규칙하고 집합적 의사결정 비용하고는 일정한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X축이 집합적인 의사결정 규칙이죠. 여기는 이제
의사결정 도출을 위해 동의가 필요한 구성원의 수. 그러니까 구성원이 n명이라고 할 경우에 n명이 모두 동의를 해야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그건 만장일치죠. 그 n명 중에서 한 명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독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수결은 반절 2분의 n 반절보다는 한 명이 더 많아야 되는 거죠. 특히 n이 짝수일 경우에는 2분의 n 더하기 1 n이 홀수일 경우에는 2분의 n 해서 반올림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초다수 의결제는 딱 반절보다 한 명만 더 많은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5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는 뭐 3분의 2 이걸 이제 초다수 의결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같이 의사결정 규칙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비용 X축과 Y축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먼저 수능 비용을 살펴보면 의사결정 도출을 위해서 동의가 필요한 구성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즉 만장일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수능 비용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만장일치에 가까울수록 의사결정에서 소외된 소수의 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독재에 가까울수록 한 명이 자기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독재자의 뜻에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겠죠. 만장일치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때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니까 수능 비용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X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수능 비용은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거죠. 즉 달리 얘기하면 의사결정 규칙이 까다로워지면 까다로워질수록 수능 비용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거래 비용은 의사결정이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입장을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뭐 경제적인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물론 뭐 이게 이처럼 점점 빠르게 증가하고 점점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형태인데 뭐 이런 형태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경험적으로 이제 이거는 뭐 검증을 해야겠지만 이런 모습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수능 비용과 거래 비용의 합은 이제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으로 표시될 수가 있죠.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리는 방식은 어떻게 그리면 되냐? 이렇게 색깔을 뭐 예를 들어서 다수결의 경우 다수결 제도를 채택했을 때 거래 비용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이걸 A라고 놓고 그리고 수능 비용도 이 그래프에서 이 지점에서 만나는 지점이 여기니까 마찬가지로 수능 비용도 똑같은 값이 되는 거죠. A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비용과 수능 비용의 합은 A가 두 개니까 이만큼 그 다음에 또 A 이렇게 해서 수능 비용과 거래 비용의 합이 계산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의사결정 규칙이 2분의 n 더하기 k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가 수능 비용이죠. 이 그래프 여기가 수능 비용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거래 비용 그래프는 이거니까 거래 비용은 이만큼이 되겠죠. 이만큼이 이거 C라고 하면 그러면 거래 비용과 수능 비용의 합은 거래 비용 C 더하기 여기 B 이만큼 이게 이제 B가 되겠죠.
B. B 더하기 C가 이와 같은 의사결정 규칙에서 수능비용과 거래비용의 합이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수능비용 플러스 거래비용. 그러니까 튤락, 뷰캐넌하고 튤락이라는 학자가 B-U-C-H-A-N-A-N 뷰캐넌하고 튤락 이라는 학자가 동의의 산술이라는 책 The Calculus of Consent 동의의 산술 Calculus 동의 Consent The Calculus of Consent라는 책에서 가장 이상적인 정치제도는 수능비용과 거래비용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정치제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 경우에는 수능비용과 거래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이처럼 다수제, 다수결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모든 사안에 따라서 이처럼 다수결이 최적의 의사결정 규칙은 아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그런 사안 또는 안건 또는 인간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자유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죠. 이런 의사결정을 가위바위보로 하거나 아니면 다수결로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다수가 다수결로 해가지고 너의 기본권을 뺏을 거야. 넌 앞으로 말도 하지 마. 표현의 자유가 없어. 이런 의사결정을 다수결로 하면은 거기에서 이 다수에서 배제된 사람이 치러야 되는 수능비용은 엄청나겠죠. 어떻게 보면은 왕따도 사람의 인권을 해치는 그런 의사결정을 다수가 해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도 못하지만 소수에 속하는 그런 왕따를 당한 사람은 어쨌든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는 수능비용이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수능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수능비용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위로 이렇게 이동하면은 이렇게 새로 과거의 거래비용과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지점에서 수능비용과 거래비용이 합이 최소화되는 거죠. 수능비용과 거래비용의 합이 최소화된 지점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우측으로. 그래서 이처럼 사안이 중해지면 중한 사안, 위중한 사안에서는 다수결보다는 초다수 의결제를 채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다수결로 수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에 3분의 2 플러스 국민투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둬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게 해놨죠. 왜냐하면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정치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정치 제도는 뭐냐면 집합적 의사결정 규칙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채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밖에 중요한 정치 제도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규칙이기 때문에 그런 규칙에 대한 규칙은 더 까다로운 결정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헌법을 바꾸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서는 수능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능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중요한 사안은 더 까다로운 의사결정 규칙을 채택해야 된다는 이론적인 근거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결국에 집합적인 의사결정을 선거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민주주의죠. 근데 항상
민주주의는 집합적인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다수와 소수를 구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수는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게 되고 소수는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수결을 제도를 채택해서 이런 입법 결정을 하거나 또 후보를 뽑는 결정을 하는 이유는 이 다수결제가 비교적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식은 독재죠. 하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이 그림에서 의사결정 규칙이 최소한 절반 이상은 을 넘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해야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딱 절반인데 사회 구성원의 절반인데 왼쪽으로 가게 되면 사회 구성원 절반보다 적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니까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의사결정이 되는 거죠. 이 우측은 다수 또는 초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니까 규범적으로 봤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영역, 이 규범적인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우측에 있는 영역이 그래도 소수보다는 다수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다수가 의사결정을 했을 때 소수가 치러되는 수능병이 발생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렇다면은 소수의 권익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 다수가 항상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소수를 보호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더 까다로운 의사결정을 채택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라고 해서 단순처럼 딱 과반수를 넘어갈 정도의 다수가 예를 들어서 51%가 의사결정을 하고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게 되면 나머지 49%는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불과 2% 차이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고 이 사람들은 권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의사결정 규칙을 또 지나치게 이제 까다롭게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거래 비용이 너무나 또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물론 이 거래 비용과 수능 비용에 따라서 최적한 의사결정 규칙이 이제 정해지지만 우리가 매번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수능 비용과 거래 비용을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의사결정 규칙을 채택을 해야 되는 거죠. 매 순간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능 비용과 거래 비용을 우리가 측정을 해서 이와 같은 안건에는 이 정도가 적당하다. 이와 같은 안건에는 이 정도가 적당하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국가에서는 의사결정 규칙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 때는 이제 다수결로 하죠. 특히 이제 의회제에서는 입법을 할 때는 다수결로 하고 근데 일부 대통령제 국가는 이제 초다수 의결제를 사용하죠. 물론 다수결로 입법 결정을 하지만 소수에게도 다수의 뜻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그런 입법 제도가 있죠. 그게 바로 필리버스터,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 제도가 바로 소수에게 다수의 의사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서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죠. 또는 한국과 같은 경우에 국회 선진화법,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5분의 3이 동의해야지 5분의 3이 동의해야지 신속 처리 법안 또는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패스트 트랙. 그 전에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소수가 반대하거나 특히 소수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그런 상임위원회에서 어, 소수당 상임위원장이 법안을 상임위원회를 못 빠져나가게 법안을 계속 홀드하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은 그 법안은 사문서 그러니까 법안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수가 합의제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합의제에서는 그러니까 소수가 어, 상임위원회에서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행사해서 입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그 전에는 어떤 방식을 채택했냐면 직권상정 의장 직권상정 제도라는 걸 이용해서 소수당이 법안을 상임위원회를 못 빠져나가게 발목을 잡고 있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그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빼내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소수당은 다수당이 뭐 불법적으로 직권상정을 해가지고 법안을 밀어붙이려고 한다. 그러면 또 그 국회의장 단상을 점거해가지고 의사봉을 뺏고 입법적 교착이 일어나고 그런 소위 얘기하는 동물국회라고 하는 여야 간의 그 볼썽사나운 그런 대치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의 그 국회에서 입법제도는 이제 다수결이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는 다수결 제도인데 또 어떤 항목이 있냐면 협의로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로 의사결정을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회법에. 근데 협의를 소수당은 합의로 해석을 한 거예요. 협의라는 건 서로 논의해라, 같이 논의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합의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이제 소수당은 항상 협의를 합의로 해석을 해서 다수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면 이 합의를 깨뜨렸다 해가지고 뭐 불법이다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고 또 다수당 입장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본회의에 이관해서 통과해야 되는데 소수당이 이 합의라는 명목으로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해주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소수의 횡포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끄집어내서 본회의에 이제 상정을 해야 되는데 그 상정하는 거를 이제 직권상정제도를 이용해서 소수의 그런 거부권을 막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국회에 있는 이 다수결 의사결정 방식이 이제 다수결이라는 국회법의 이 절차를 이용해서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그러면 이제 소수당은 또 이제 이 합의제인데 국회법은 이 법을 어겼다 해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법대로 하게 되면 이제 다수결이 맞죠. 협의는 그냥 다수결로 하되 협의로 해서 하다가 협의가 도저히 안 되면 다수결로 하라는 뜻이니까 다수결이 맞는 것이죠. 국회법 선진화법 이전에는 하지만 이제 이렇게 다수결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소수당이 거기에 대한 반대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뭐 의장석을 뭐 점거하고 막 그 의사봉을 빼앗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게 사실은 그게 불법적인 행위죠. 근데 그게 뭐 진보 정당이건 소수 정당이건 할 거 없이 자신들이 소수가 되면 합의제과 국회법의 정신이라고 얘기하고 자신들이 다수당이 되면 다수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직권상정 제도를 이용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직권상정을 이제 막기 위해서 국회선진화법을 채택을 한 거죠. 국회선진화법은 직권상정을 못하게 하고 5분의 3 상임위원회 5분의 3이 동의했을 때만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 상임위원회에 있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그거를 표결로 통과시킬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의 입법 제도는 5분의 3 그러니까 초다수 의결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18대 국회 말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임기였죠. 그때 뭐 민간인 사찰 문제가 터지고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떨어졌었던 때죠. 그래서 19대 총선에서 어, 그 당시 아마 새누리당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름을 하도 자주 바꾸니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새누리당에서 자신들이 선거에 질 거를 예측을 했어요. 선거에 질 거를 예측을 해서 19대 총선에서 지면은 자신들이 이제 소수당이 되니까 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소수당이 됐을 때 다수당을 막기 위해서 이처럼 초다수 의결제를 채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 당시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박근혜 어, 비상위원장이죠. 비상대책위원장인가.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천막 농선 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의외로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 자신들이 만든 이 국회 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혀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그런 국정 어젠다를 실현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게 되니까 소위 얘기하는 시행령 통치를 한 거죠. 대통령 명령으로 시행령 통치.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국가의 위기 상황이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명령을 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도 명령을 통해서 입법적인 효과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명령을 통해서 통치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시행령은 행정부와 입법부와 관계에 있어서 행정부보다 입법부가 더 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위임의 순서가 국민이 입법부에 권한을 위임을 하는 거죠. 국민의 권한을 입법부에 위임을 하고 입법부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입법부는 의사결정 기관이죠. 그 다음에 행정부에 입법부에서 만든 의사결정을 집행할 권한을 또 위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임의 위계 질서를 보면 국민이 가장 위계 질서에서 주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입법부는 국민을 대신해서 법을 만들고 근데 집행까지 하기는 힘드니까 행정부에다가 집행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임의 위계 질서에서 가장 높은 거는 국민, 그 다음에 입법부, 그 다음 행정부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국가 이익 상황에는 이제 입법부에 맡겨두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행정부가 이런 명령을 해서 급할 때는 이 명령에 의해서 통치를 하는 거죠. 하지만 입법부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위임의 위계 질서에서 또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이 시행령을 취소시킬 수가 있는 거죠. 기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통령제, 순수한 대통령제에서는.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19대 국회 때만 해도 그와 같은 국회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자꾸 시행령 통치를 하니까 국회법 수정을 통해서 행정부에서 발한 시행령을 입법부에서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국회법 수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또 시행령 통치도 못하게 되니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대통령령을 입법부에서 기각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왜냐하면 대통령제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뺏어가는 게 위헌이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사실은 정반대죠. 이 입법부를 바이패스 입법부를 경유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행정부가 명령을 발해서 통치를 하는 건 그게 바로 대통령제에서는 위헌이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대통령제에서 권한의 위임의 위계는 가장 높은 곳에 국민이 있고 그 다음에 입법부가 행정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입법부가 행정명령을 기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거꾸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입법부가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위헌이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했는데 전혀 반대 시각이죠.
그래서 뭐 일부 또 이제 법학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 이 해석, 국회법이 위헌이라는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죠. 뭐 고대 몇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나는 정치학자의 입장으로 오히려 이 시행령 통치가 대통령제에서 위헌적이다 이제 그런 글을 실었기도 했었죠. 근데 어쨌든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국회 선진화법, 국회 선진화법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죠. 국회 선진화법. 국회 선진화법은 초다수 의결제다. 근데 이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이유는 그 당시 새누리당이 자신들이 소수가 됐을 때 다수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자신들의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다수를 확보할 수 있어서 국회 선진화법이 오히려 자신들의 발목을 잡게 돼서 상당히 권력 누수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 권력 누수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최순실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런 탄핵까지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입증할 수는 없지만 자신들이 만든 이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이 초다수 의결제 때문에 이런 탄핵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뭐 국회 선진화법이 없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뭐 사필 규정이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없었어도 뭐 최순실 사태는 드러났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국회에서 발목을 잡히지 않고 자기가 다수결을 위해서 자신의 입법 어젠다를 실현하고 그랬을 경우에 최순실 사태가 터졌어도 그렇게 야당에서 막강하게 이제 밀어붙였을지 그거는 이제 의심스럽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편법적인 방법으로 야당을 몰아가거나 아니면 최순실 사태를 은폐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이 상대적으로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고 또 권력 누수가 일찍 일어나서 그런 최순실 사태를 또 은폐하거나 그리고 또 최순실 사태에서 내부 고발자들이 있었죠. 그냥 그 내부 고발을 못했을 수 있었겠죠. 대통령 권한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이 국회 선진화법이 최순실 사태가 폭로되고 결국에는 이제 탄핵까지 이르게 된 그런 제도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서 다수 지배와 이제 소수 보호를 생각할 때 우리가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까다로운 의사결정 규칙을 채택할 필요가 있는데 국회 선진화법이 그 중에 하나다. 초다수 의결제 입법부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어떤 제도를 채택해야 되느냐? 다수가 지배하는 효율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채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소수를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는 좀 까다로운 의사결정 제도를 채택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의 기준은 소수 목소리보다는 당연히 다수의 목소리가 더 커야겠죠. 다수의 목소리와 소수 목소리가 동일하면 그러면 선거를 치를 필요가 없죠. 한 정당이 다수를 뭐 차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보다는 다수가 더 큰 목소리를 내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다수가 소수를 완전히 무시하고 통치하는 그런 제도는 좋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는 입법 규칙, 입법 제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선거제도로 돌아오면 선거제도는 한국에서는 단순 다수제를 채택하고 있죠. 단순 다수는 다수결보다도 의사결정 도출을 위해 동의가 필요한 구성의 수가 더 작은 제도죠. 왜냐하면 이거는 최다 득표만 하면 선발이 되는 거니까 꼭 과반수를 넘지 않아도 최다 득표만 해도 당선되는 시스템이 이제 단순 다수죠.
그래서 때로는 한 뭐 35% 정도, 총선에서 35% 정도만 얻어도 어, 당선이 되는 경우가 있고, 과반수를 넘어서 당선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민주화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죠. 그러니까 아, 35% 총선에서는 뭐 이 정도만 얻어도 당선이 되고, 대선에서는 어, 50%를 넘지 않은 대통령들이 당선이 됐는데, 이제 그 이유는 두 후보가 경합하면 당연히 50%를 넘겠죠. 한 후보가. 근데 이제 세 후보 아니면 여러 명의 후보가 입 후보였을 경우에는 과반수를 넘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과반수제가 3명, 그 3명 이상의 후보, 3인 이상의 후보가 경쟁하는 경우에는 이 과반수를 충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제를 채택하는 거죠. 그 선거를 두 번 치르는 거죠. 첫 번째 선거에서 예선에서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가 나오면 바로 그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가 당선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1등과 2등이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거래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를 두 번 치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거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단순 다수제를 채택해서 과반수가 아니더라도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게 하자.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또 후보가 당선되기 때문에 그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들, 최다 득표는 했지만 그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더 많은 수능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선거제도는 효율적인 선거제도를 채택한 거죠. 단순 다수제. 하지만 입법제도에서는 소수를 보호하는 초다수 의결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뭐 선거제도와 입법제도를 포함해서 한국에서 어떤 의사결정 규칙이 이상적인가? 그거를 우리가 정치학자들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해봅시다. 지금 8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 더 하고 50분까지 하고. 그러면 선거제도를 왜 연구하는가? 선거제도를 연구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선거제도는 집합적인 의사결정 규칙이고 게임의 규칙이죠. 게임의 규칙. 집합적인 의사결정 게임의 규칙이죠. 게임의 규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의 영향. 게임의 결과가 바뀌는데, 게임의 결과가 바뀌면은 소수와 다수에게 돌아가는 혜택 또는 이익이 바뀌게 되는 거죠. 소수와 다수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이익이 바뀌게 되면, 그에게는 달리 얘기하면 국가 자원의 재분배, 국가 자원의 재분배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제도에 따라서 국가 자원이 때로는 다수에게 더 많이 가기도 하고, 초다수 의결제는 이 소수를 보호하기 때문에 국가 자원이 다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소수도 조금 국가 자원을 더 나눠 가질 수 있고, 이런 결과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소수와 다수는 뭐 다양하게 그때그때 다르게 형성이 되겠죠. 보수의 입장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됐을 때는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고, 또 뭐 최순실 사태가 터져가지고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진보적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제 다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보적이냐? 아무래도 뭐 평등의 가치를 옹호하는 사람,
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그 소득 불평등을 좀 해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이 다수가 돼서 소득 불평등 해소 또는 복지 정책 확대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 국가 자원이 재분배가 될 때 뭐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달지 아니면은 국가가 더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일자리 없는 사람들 도와준달지 아니면 의료보험 뭐 그밖에 여러 가지 실업보험 이런 것들을 국가가 복지 정책을 통해서 자본주의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 또는 자본주의의 경쟁에서 손해를 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결국에는 국민의 주머니, 국민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그리고 또 어떤 사회적 지위 뭐 그런 것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게 국민들의 일상생활, 삶과 직결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런 긴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하지만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죠. 다른 정치 제도에 비해서. 왜냐하면은 국가 자원의 재분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 삶과 국민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시간이 지금 46분인데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요. 그러면 또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고마워요.